병조 참판으로 있던 강상인이라는 사람이 결국 그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병조 참판이니까 병조가 군사일을 담당하는 데잖아요. 상왕, 태종에게 보고할 일이 많았을 텐데 어떤 일 하나를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굳이 태종, 상왕한테 갈 일이 아니고 지금 왕한테 보고하면 돼 해가지고 보고를 빠뜨린 거예요. 그랬다가 날벼락을 맞습니다. 태종이 그 일을 왜 나에게 보고하지 않았느냐 이러고 강상인을 이제 정말 쥐잡듯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괘씸하나 내가 먼저 번에 나에게 해준 일이 있으니 내가 공신이니 목숨은 거두어 준다 해가지고 이제 유배를 보낸 것으로, 귀향을 보낸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게 끝이었을까요? 태종의 눈치를 보고 있던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걸로 멈춰서는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형조, 사헌부, 사간원 이런 데에서 극형에 처해야 된다고 막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이 또 못 이기는 척하고 강상인을 함경도 저쪽 단천에 관노로 보내버리는데 일이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 강상인을 붙잡아 놓고 너의 배후를 들어라 이렇게 또 추궁하기 시작한 거예요. 강상인은 아무 생각 없이 보고 하나를 안 했을 뿐인데 이게 막 일파만파 번져가지고 대형 사건으로 막 커진 겁니다. 강상인은 할 말이 없죠. 저는 배후가 없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진 고문을 하다가 답을 줘요. 이게 시몬이 시켜서 한 거 아니냐? 시몬이 시킨 거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걸 강요하고 있는 거죠. 이 시몬은 누구냐면 세종의 장인이었어요. 시몬은 세종의 장인이니까 자기 사위가 왕이 되는 게 경사잖아요. 게다가 그때쯤 영의정으로 승진을 했어요. 영의정이 됐고 왕의 장인이 됐고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사신으로 파견이 되기까지 합니다. 내가 정말 벼락출세를 하는구나. 올해가 나한테 굉장히 좋은 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희낙락을 한 거예요. 이때 표정 관리를 못한 거죠. 이 시몬이 명나라 사신으로 출발을 하는 그날 한양 도성에서 이 시몬을 배웅하겠다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나간 겁니다. 미래 권력이잖아요. 이 소식이 태종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강상인과 시몬을 엮어요. 그래서 강상인에게 배후를 불어라 이렇게 모진 고문을 하면서 시몬이 시킨 게 아니냐라고 묻는 거죠. 강상인이 모진 고문 끝에 결국은 시몬이 연루되었다고 배후가 시몬이라고 자백을 해요. 이 강상인을 거열형에 처합니다. 거열형은 사람의 몸을 찢어 죽이는 형벌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모진 사회예요. 강상인으로 이제 안 끝납니다. 시몬으로 이게 튀었잖아요. 시몬은 그때 명나라에 있었어요. 명나라에서 사신일을 잘 보고 돌아오는 길에 압록강 국경을 건너자마자 잡혀요. 그래서 서울로 압송이 됩니다. 날벼락이죠. 날벼락입니다. 이제 시몬을 추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마음으로 강상인을 시켜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시몬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테니까 할 말도 없었겠죠. 그런데 결국 끝에 시몬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한다는 거는요, 어떤 죄가 없는데 그 죄를 면할 방법이 없을 때 그 사람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쪽에서도 어떤 죄목으로도 그 사람을 얽을 수가 없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자진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거죠. 자, 시몬은 어떤 대가를 받고 끝까지 싸우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그 뒤에 결과를 보면 아마도 자기 딸, 지금 왕비로 있는 자기 딸의
안전, 이것이 거래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시몬이 자진한 다음에 시몬의 부인과 딸들, 그러니까 국왕 세종의 장모와 처제들이 전부 관노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 일가가 아주 풍비박산이 난 거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세종비 심씨는 그 자리를 그냥 지켰어요. 이것이 아니었나 하는 건데, 부인 심씨를 쫓아내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들을 많이 낳아서 왕실에 공이 있다. 이 시점에서 이 심씨가 세종하고 사이에 아들을 셋을 낳았거든요. 맏아들 문종, 둘째 아들 수양대군, 셋째 아들 안평대군까지가 이때 이미 출생을 했었어요. 자, 이거를 이제 구실로 심씨는 그대로 둔다. 사실은 시몬의 죽음의 대가로 쫓아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니었을까 싶은데, 자, 세종이 즉위한 해에 세종은 이런 참극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왕이 됐지만 아버지 눈치를 보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왕 노릇을 못합니다. 친정을 못하는 그런 허울뿐인 왕이었어요. 그러다가 26살 되는 해에 왕이 된 지 4년 뒤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비로소 친정을 시작을 하는데, 아버지만 없다고 될 일일까요? 자, 저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곤 합니다. 왕이 앞에 앉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관직이 높은 사람들이 쭉 이제 도열을 할 거잖아요. 왕은 젊어요. 이때 왕이 22살에 왕이 됐고 26살에 친정을 시작했으니까 20대 전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이렇게 쭉 서 있는 그 대신들은 전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관직이 다 높은 사람들이니까요. 젊고 관직이 낮은 사람은 왕을 직접 볼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세종이 그 앞에 전부 나이가 뭐 다 40대 후반, 50대, 이런 60대까지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쭉 있는 그 자리에 왕이, 젊은 세종이 탁 앉았을 때, 야, 그 심정이 전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같이 그 산전수전 다 겪은 저 여우 같은 저 노 대신들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을까요? 정말 세종의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전부 흐트러뜨리면 안 되죠. 어떤 그 왕조의 질서라는 게 있는데, 왕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관리들을 막 다 물갈이하고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마 그 태종의 아버지의 신하들하고 정치를 해 나갔을 텐데, 뜻밖의 세종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기회는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로부터 오는데요. 나쁜 일이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화위복이 되는 거겠죠. 세종이 친정을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2년 뒤에요, 김도련이라는 사람의 뇌물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의 경위가 비교적 자세히 실록에 실려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 사건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봐도 재미있는 사건이고 요즘도 있을 법한 일이에요. 자, 얘기의 시작은 멀리 고려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긴 옛날 이야기예요.